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 있는 이대현입니다. 그리고 뉴로게이저라는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뉴로게이저는 2014년에 제 동생과 같이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뇌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사저널 이코노미에서 주최하는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인데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과연 인간의 뇌와 그다음에 요즘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는 AI 이외에 다른 어떤 트레디셔널 엔지니어랑으로는 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건축이나 아니면은 교량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의 목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AI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하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은, 사람들이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걸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그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잡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대신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정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한정된 시간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어떤 그런 이상 사회에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AI가 가지는 굉장한 고유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런 AI의 속성상 결국 AI는 인간의 뇌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사고나 모든 그런 어떤 정신 기능이 인간의 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역시 인간의 뇌와 뇌의 기능과 닮은 어떤 그런 기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AI는 같이 진화해 왔어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간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학문 분야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와 소사이어티에 메이저한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인용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리차드 파이만이라고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리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쓰던 칠판에 적혀 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진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뭐냐면,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어떤 복잡한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물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 굉장히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AI라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체라고,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면보다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AI는, 그 다음에 인간의 뇌는 아직 우리가 크리에이트 하기는커녕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교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미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인간의 뇌와 AI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생각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런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새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말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데는 그 날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플라이트라는 게 도대체 뭔지, 비행이라는 것이 뭔지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새들 중에는 특히 벌새 같은 새들의 어떤 그런 비행 기술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면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만드는 비행기들이 다 그 재생 에너지는 똑같이 그렇게 모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비행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비행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연 그런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복잡한 현상과 그다음에 물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AI하고 뇌의 관계는 사실 이 벌새의 비행과 그다음에 비행기의 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시작부터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도대체 그러면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인바이러먼트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위해서 그 생명체가 맞부딪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대부분의 인텔리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컨트로버셜한 것은 과연 그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라이프의 유니크한 라이프와 얼마큼 밀접한 상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라크라메리아라는 싱글셀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단세포 생명체예요. 꼬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단세포 생명체인데 라크라메리아가 여기 보시는 조그만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박테리아가 있죠. 테트라하이메나라는 박테리아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꼬리를 이리저리 뻗쳐가면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냥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포유류들의 사냥을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행동인데, 물론 이 싱글셀, 이 단세포 생명이 하고 있는 이 사냥 짓이라는 것은 그런 포유류들의 사냥 짓과는 굉장히 더 단순한 어떤 그런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단세포 생명체도 이런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복잡도가 여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든 생명체에 건져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를 줍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들어가지 않겠는데,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자세히 했으니까 혹시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텔리전스, 지능과 같이 복잡한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약 6억 년 전에 동물이라는 어떤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다른 이런 박테리아나 아니면 식물과 동물이 구별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동물들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이라는 거는 화학적 에너지를 미케니컬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줘서 이 동물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 근육과 그다음에 근육만 있어가지고 그냥 마구 움직여 다닌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육을 이 생명체의 목적에 좀 더 맞게 유용한 방향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역시 진화한 것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번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6억 년쯤에 등장하게 되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들의 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의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 산업혁명과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리지널한 그 산업혁명은 그 파슬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그 에너지를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스팀 엔진이 등장한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다 대체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이 몸이 좀 덜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비교적 단순한 일들이잖아요. 뭐 무거운 걸 나른다든지 이런 일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인간이 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 또는 인지적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그 AI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케니컬한 어떤 그 레이버를 대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지적 그 펑션을 대체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의 그 두 개의 캐러고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요즘에 사실은 우드워킹 하는데 굉장히 빠져 있는데요. 이 우드워킹을 하면서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톱질이라든지 대패질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어떤 육체적 노동을 그 파워 툴들로 이제 대체를 많이 하죠. 뭐 테이블서라든지 모든 그런 전기적인 어떤 그런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의 목공들보다는 굉장히 그 수공업 자체는 훨씬 육체적으로는 쉬워졌는데, 사실 목공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만들 가구 같은 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컷해야 되고 어떤 거 어떻게 어떤 순서로 갖다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플래닝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또 그 AI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도 기계에게 다 시키고자 한다면 그럼 어떤 스팀 엔진을 만들었던 그런 첫 번째 미케니컬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과는 전혀 다른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지능을 그 진화시켜 온 과정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AI를 진화시켜 가는 과정에는 역시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놀랍지 않게도 인간의 뇌와 그다음에 컴퓨터의 뇌를 서로 비교하면 그 안에서도 많은 유사성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중점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의 정신 노정, 인지적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거니까 AI를 그 구현하는 컴퓨터가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을 담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비교를 해보면 그 뭐 어떤 시스템이 그 여러 가지 미세한 서킷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서킷을 이루는 컴포넌트들이 하이라키컬하게 오르가나이즈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유사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슈퍼피셜합니다. 표면적인 것이고 그 깊은 그 아주 자세한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이 두 시스템 간에 큰 차이가 많이 존재를 해요. 그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컴퓨터의 기본적인 어떤 그 펑셔널 유닛은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 인티그레이티드 칩, IC 같은 것에도 보면은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칩 같은 것도 보면 그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이 거기 농축되어 있는데 그 트랜지스터가 하는 일은 일종의 스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겠다 안 흐르겠다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뇌에는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그 접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냅스라는 그런 부위인데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뇌의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때는 시냅스가 마치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옳은 면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냅스 하나가 하는 기능이 그 트랜지스터와 같은 어떤 그런 스위치의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시냅스가 어떤 컴퓨테이션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가 완전히 그 뇌과학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인간의 뇌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시냅스의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계산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과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다른지가에 관한 걸 아직 명쾌하게 그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뇌와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뇌의 기능과 AI의 알고리즘, 여러 다양한 알고리즘이 이제 많이 나와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올 때마다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 뇌의 기능과 AI의 알고리즘의 어떤 그 리스트를 보면 역시 여기도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AI 브레인이 하는 일을 뇌가 하는 일을 AI를 대신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장 그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류의 AI 알고리즘은 그 흔히 우리가 pattern recognition 또는 pattern class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 물체들이 들어있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안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뭐 기린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체면 이게 차인지 비행기인지 이런 거를 그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역시 기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사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을 따라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10년 초부터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떤 기술을 써서 그 AI 알고리즘이 사람 못지않게 복잡한 물건들의 그 정체를 잘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기술 개발하게 되는 데는 인간이나 아니면은 다른 포유류의 뇌가 그렇게 물체를 어떻게,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연구해온 뇌과학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AI 알고리즘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지 이게 개다, 이게 차다, 뭐 이게 비행기다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일이 끝나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제대로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의사결정에 관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AI 알고리즘에는 reinforced learning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굉장히 많이 모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 외에도 인간의 행동을 완전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효용 함수라고 불렀죠.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의 행동의 목적은 그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자기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존재하는 모든 AI의 목적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바둑을 넣어가지고 이기라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이 주어진 어떤 그런 목적을 그 골로 삼고 그것을 유틸리티 펑션으로 해서 작동하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인간의 뇌 기능과 AI의 그 작동 방식이 큰 펀더멘탈하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존재하는 AI들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뇌에 관한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예를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사실은 1943년에 이 맥클럭 앤 피츠라는 사람이 발표했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의미는 뭐였냐면, 그 중요성은 뭐였던 거였냐면,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함수들 간의 그 equivalence,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처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생물학자들이나 아니면 그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한 1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그 기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알고리즘을 구현한 그 기계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머신을 실제로 빌드했으니까. 이 퍼셉트론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맥클로인 피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세포들이 여러 가지로 그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패턴에 따라서 다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우리가 통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artificial 뉴런들로 구성된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을 훈련시켜서 그 네트워크가 우리가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1950년대 그 40년대 50년대 그래서 뉴로사이언스를 하는 그러니까 동물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그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퍼셉트론이 개발되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캐나다의 도널드 헤비라는 분은 그 신경세포의 시냅스의 강약이 어떻게 조절되고 그 조절되는 방식에 의해서 그 복잡한
그 보도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뉴럴넷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딥러닝의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휴버넌 위즐 같은 분들이 그 연구한, 그러니까 그 동물의 시각 피질, 비주얼 콜텍스의 기능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이런 그 퍼셉트론 같은 초기 AI를 개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딥러닝이라는 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퍼셉트론 같이 그렇게 artificial 뉴런 일종의 뉴럴넷인데, 그 이전의 뉴럴넷들처럼 그 층이 두 층이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보통 한 10개의 층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많은 경우에는 뭐 50개 이상의 층으로, 굉장히 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인스퍼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장류, 이건 원숭이의 뇌인데요. 그 원숭이 뇌의 그 시각 피질의 구조를 보면 퍼셉트론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 아티피셜 뉴런들이 그 2개 또는 3개의 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개 가까운 네트워크로 계속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층에서 처리된 정보를 또 그 다음 층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층에서 또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막상 그렇게 많은 층으로 만드는 뉴런넷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주고 그걸 분리시켜라고 분리시키는 훈련을 했을 때, 그 전에 단순한 뉴럴넷보다 훨씬 더 훈련이 좋고, 훈련이 잘 되고, 그 퍼포먼스가 좋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테크닉들이 그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런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언어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측정까지 그 언어가 입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 건지 이런 걸 프리딕트하고, 그러는 어떤 이 내추럴 랭귀지,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들을 AI를 개발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GPT-3라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그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이 네트워크는 인간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AI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거의 구별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과 같은 어떤 그런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GPT-3한테 그 토스터가 러브레터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라. 그리고 그런 레터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그런 토스터가 사람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를 쓰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의 이제 그 AI 가장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다음에 점점 더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그런 AI 기술 중에 하나는 또 이 Deep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Reinforced Learning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그 닮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역시 또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뭐 알고리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으셨더라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들어서 이 대중 미디어에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기술인데요. AI 알고리즘인데요. 2015년에는 그 AI가 아타리라는 그 컴퓨터 게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컴퓨터 게임인데 그걸 사람처럼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 그 기사님을 이겼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또 역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를 프로페셔널 플레이어들만큼 잘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뇌를 점점 닮아가는 AI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런 어떤 브레인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가지고 만들어낸 AI 기술 말고도 그 AI와 뉴로사이언스가 밀접하게 교류하는 부분은 뭐냐면, AI를 바로 그 브레인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브레인을 컨트롤하는 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가 브레인 디코딩 테크놀로지인데, 그 브레인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일단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 신호들을 이렇게 컬렉트를 해야 되는데, 그 신호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그래도 인베이시브하지 않고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MRI인데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고 자기 공명 영상이죠. 이 MR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뇌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런 구조적인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실제로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는 그런 펑셔널 MR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영역에 있는 뇌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잴 수 있는 디퓨전 MRI라는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리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은 성격 또는 뇌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뇌가 어떤 지금 리스크 팩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분석해 보자 하는 것이 제가 같이 제 동생하고 만든 뉴로게이저라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리즈 B 펀딩이 진행 중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MRI를 가지고 뇌를 디코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은 non-invasive,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신호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신호를 재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레졸루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fMRI 시그널은 굉장히 이렇게 블러리해요. 자세한 면을 볼 수 없고 실제 뉴런에 비해서. 그리고 나오는 시그널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신경세포 하나들이 만들어내는 액션 포텐셜이라는 신호들이죠. 그거에 비하면 템포럴 레졸루션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뇌 밖에서 MRI만 가지고 신호를 재는 게 아니라 실제 뇌 안에 들어가서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재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휴버너 위즐이 했던 일처럼 1950년대부터 이미 많이 해오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뇌 여러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재면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 같은 어떤 그런 감각 기능에 관한 신호 이외에 운동에 관한 신호 또는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기억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억과 관련된 그런 신호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신호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베이시브하지만 일렉트로드를 실제로 뇌 안에 집어넣어서 측정할 수 있는 시그널을 이용하면 뇌에 관해서 굉장히 더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올해 초에는 지난 4월 달에는 이 비디오를 어느 갑자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원숭이 보면은 여기 뭐 잠깐 머리털이 약간 좀 벗겨진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이상함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 이 원숭이 뇌 안에는 뉴럴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들이 지금 굉장히 수백 개의 뉴런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와이파이로 컴퓨터한테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시그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원숭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금 컴퓨터로 지금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지금 손으로 그냥 자기가 핑퐁에서 이길 때마다 나오는 주스를 먹기 위해서 지금 주스 튜브에 손을 붙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테크닉을 조금만 어댑트하면 실제로 뇌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분석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히 브레인을 디코딩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의 펑션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레인을 디코딩하고 컨트롤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결론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뇌 연구와 AI 연구는 많은 교류를 하면서 서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새로운 AI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고요. 이 두 분야는 미래의 기술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